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정화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120240입니다. 처음에는 이름만 보고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업력도 오래되었고 나름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자 이번에 선정해봤습니다. 그럼 숫자부터 함께 보고 가시죠. 일단 매출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성장세인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17년에 665억의 매출이 19년에 796억으로 연간 기준으로 약 10% 정도씩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세만큼 안정적인 것도 없죠. 영업이익은 이렇게 꾸준한 성장세를 그리는 것처럼 안정세는 아니긴 한데 성장세에 있긴 하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현재 HTS에서는 1분기가 최신으로 나와 있는데 1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소폭 줄어든 것 말고는 큰 등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1분기에 코로나 여파를 맞은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죠.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꼽자면 코로나 치료제로 언급된 덱사메타손에 관련주로 꼽히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오늘의 경우에는 SK케미칼과 함께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는 이슈가 터지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죠.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덱사메타손의 필수 의약품을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대정화금이 생산하는 덱사메타손의 필수 원료 의약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좀 찾아봤었는데 이 부분은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같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대정화금과 함께 SK케미칼이 SK케미칼 대정이라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정화금의 경우에는 덱사메타손의 필수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에 장점이 있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글로벌 브랜드도 있고 실제 SK케미칼이 글로벌에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대정화금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로 나가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상호간의 이익을 조금 내는 수준에서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생산과 판매를 나누어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투자 소식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대정화금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보도록 하죠. 회사의 계율을 보게 되면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인데 창업으로 따지면 1968년에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인데요. 오너 일가가 큰 욕심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욕심을 많이 내지 않았던 것인지 여하튼 국내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치고는 심플해 보이는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 시험용 약품과 함께 원료 의약품을 생산해서 국내 또는 해외에 수출하는 화학회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만 해도 2만여 개가 넘는 품목을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이 같은 내용을 사업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면 일단 시약이나 원료 의약품에 관한 산업의 특성을 보게 되면 시약 같은 경우에는 낮은 경기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기의 위기나 불경기가 도래했을 때 성장이 더욱더 확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IMF 때나 2007년에서 2009년 경제 위기 때 매출 성장률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약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제조사와 함께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검색을 할 때 많은 자료에서 대정화금이 시약 산업 국내 1위의 과점업체라고 언급하긴 했었는데 실제 주요 경쟁사와 비교해 보면 매출이 높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경쟁사 D사 같은 경우에는 덕산약품이고요. S사 같은 경우에는 삼전순약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세 개 기업이 국내 업체 중에 주요한 플레이어인데 이렇게 표로 보게 되면 정확한 흐름을 알 수가 없어서 따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보게 되면 대정화금이 업계 1위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점유율 역시도 30% 후반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2016년에만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보자면 시장의 규모가 줄었는데 D사 덕산약품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규모는 줄었지만 대정화금은 이와 무관하게 성장을 한 해였고요. 어쨌거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 자체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16년에서 17년 크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년에 크게 빠진 것에 대한 기저효과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5년에서 17년을 보더라도 크게 성장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어서 18년에도 8%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시장 내에서 역할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타격이 없다면 경쟁사 대비해서도 잘 살아남는 기업이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원료 의약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진위 까다롭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수출에 관한 언급을 살짝 보게 되면 2007년부터 해외 수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수입에만 의존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것과 함께 전체적인 이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드리게 되면 대정화금이 업계 1위다운 관점에서 사업 보고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용과 함께 국내 시약 산업 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혹시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이 사업 보고서를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사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만여 개 이상의 시약을 생산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각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출을 보게 되면 18년엔 빠졌지만 17년에서 연속해서 보게 되면 19년까지 봤을 때 증가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지역별로 보게 되면 아시아의 수출이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이 꽤나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 역시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흐름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흐름과 동일하게 특정 지역이 더 오르거나 더 빠지지 않고 18년에는 빠지고 19년에는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라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을 만큼 중요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확인되어지고요. 이같이 봤을 때 시장의 상황이나 점유율 그리고 수출 등과 같은 상황들이 나빠 보이지가 않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상승 중인데 17년에서 18년 11% 상승했고 18년에서 19년 7.8% 상승했습니다. 제품과 상품 모든 부분에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원가율은 조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가율을 보게 되면 17년도에 75%에서 18년도에는 75.8% 그리고 19년도에는 76%로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 중이었고요. 그리고 원가율의 구성을 보게 되면 제품의 원가율이 70% 수준이었던 데 반해 상품의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8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제품의 원가율이 더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쨌거나 원가율 자체는 제품의 원가율도 그렇고 상품의 원가율도 그렇고 둘 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아마 실제 원재료의 원가가 조금씩 상승한 것 아닌가 추정해 보고요. 원가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매출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매출 총액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판관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17년에서 18년은 12%나 판관비가 증가했지만 18년에서 19년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세부 계정을 보게 되면 급여나 복리 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경상개발비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총 개로 봤을 때 판관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긴 한데 18년에 판관비 증가율이 꽤나 높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7년에서 18년에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18년에서 19년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영업이익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 같은 것이 멈춘 것은 바로 영매 활동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19년의 경우에는 금융 원가가 크게 늘어난 것을 다른 회계 연도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기타 비용 역시도 다른 회계 연도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금융 원가의 경우에는 당기손익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무려 50억 이상 기록되면서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폐기에 따른 손실이 2억 이상 기록되면서 18년보다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금융 원가의 경우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긴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이슈가 없었던 19년도에 투자 손실을 입은 것이 조금 아쉽게 보였고요.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재고를 폐기한다는 것 자체가 생산 전략이나 재고 전략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영업의 비용이 크게 잡혔기 때문에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숫자들이 모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줄어든 60억 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유동자산이 상승 중인데 현금성 자산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매출이 활발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19년의 경우에는 이익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것이 인상 깊었는데 이에 대신해서 유동성 금융상품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고요. 금융상품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외부 자금의 유입이 있지 않을까 싶게 느껴지는 숫자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고자산의 폐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이 늘어난 만큼이나 비유동자산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유동자산이 늘어난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유형자산의 증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 계정을 보게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해서 토지나 건물 등 많은 유형자산의 계정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사 내용 같은 것은 찾기가 어려웠는데 실제 신축 공장에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광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에 채용된 광고인데요. 공장 신축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9년에 진행된 채용이라고 한다면 2019년 중에 자산의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 신축 공장에 투자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기업이긴 하지만 앞에서 개발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무형자산의 투자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도 2019년에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채 그 중에서도 장기 차입금의 증가가 눈에 띄었고요. 이와 함께 기타 유동 지급 채무 역시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력이 오래되었으면서도 확장을 많이 하지 않았던 기업의 특성으로 보이긴 하는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숫자는 2019년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국면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그럼 코로나 국면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반기보고서도 함께 보러 가보시죠. 사업보고서에 이어서 재무상태표부터 보게 되면 유동자산이 증가했는데 현금성 자산의 증가와 함께 매출 채권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돈을 받지 못하고 채권만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 영향이 아닐까 싶고요. 이와 동시에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유입이 아닌 외부 자금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실제 부채를 보게 되면 단기 차입금이 큰 금액으로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0억의 단기 차입금을 일으켰는데요. 다만 장기 차입금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합계로 봤을 때는 늘어난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총계도 늘어났고요. 다만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모두 다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면 매출채권의 증가나 현금의 증가가 외부 자금이거나 긍정적 요소로 보기 힘들다는 관점을 전달드렸는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닌가 추정을 해보고요. 매출이 감소한 것과 동시에 매출 원가율을 보게 되면 매출 원가율 역시도 올라서 더욱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의 매출 원가율은 73.8%였는데 2020년에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가율이 76%로 약 2%가량 올랐고요.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원가율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더욱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판관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복리후생비나 경상개발비의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매출의 감소와 함께 비용의 증감에 따른 영향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로 비교해봤을 때 전년 대비 98% 수준을 달성했는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전년 대비 85% 수준 5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영업 외 활동에서 전년 동기와 다르게 금융원가가 크게 줄어서 금융활동과 기타 활동 그리고 지분법 이익 모든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했고, 이런 플러스에 대한 기록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용을 제외한 반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숫자가 증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업이익과 대비해 봤을 때도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도 증가한 숫자 53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까지의 대정 화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주가 자체는 덱사메타손으로 주목받고 있긴 한데, 회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양한 화학 제품에 대한 국내외 매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중간 영업외 활동에서의 손실이나 원가율 등에서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보이는데요. 안정적, 좋게 표현하자면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정화금의 주가 흐름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일본 기준으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화학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바이오 전반에 대한 기업들이 대정화금의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서 그런지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빠르게 회복한 편입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로는 언급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동안 회복한 주가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꾸준하게 흘러갔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 장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6월 24일의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환미약품 등의 관련 원료 의약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 날로 꼽자면 바로 7월 31일이 있죠. 이때의 경우에는 덱사메타손이 미국에서 치료제로 승인되면서 이에 대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 대정화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덱사메타손에 대한 주목과 코로나의 재확산, 그리고 오늘은 SK케미칼과 조인트벤처 관련 소식도 들려오게 되면서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본격화하는 모습에 주식시장에서도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것이 덱사메타손의 영향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덱사메타손 관련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 모두 동일하게 흘러갔던 것은 아닌데요.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언급되었던 부강약품이나 신일제약 등 기존에 주목받았던 주식의 최근 흐름과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대정화금의 경우에는 원료 의약품을 생산을 해서 덱사메타손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덱사메타손을 활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주가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일단 대정화금의 경우 오늘의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역시도 시장의 주목도가 충분히 높을 것 같은데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장 초반 정도는 유의 깊게 대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일간을 넘는 스윙 투자 혹은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유의 깊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덱사메타손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탄한 기업 대정화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주가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본업에서도 조인트벤처에서도 성과를 내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이번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에 맞춰서 투자자도 즐거울 수 있는 주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